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하여 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인텍에듀의 최종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평가를 관리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평가제 통계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용하는 평가제 관련 통계 자료는 2020년 12월 21일에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해당 자료는 평가제가 시행된 이후에 약 5,800여 개의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한 것이고요. 해당 결과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제에서 중요 지표와 그 다음에 지표별로 가장 많이 노평점을 받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평가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어린이집 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주요 지표들이 이번 통계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교육 진행하거나 또는 별도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평가제 결과 통계를 가지고 주요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현재 평가제로 5,800여 개의 기준이죠. 그 어린이들의 평가 등급에 대한 결과만, 분포도만 먼저 본 건데요. 일단 등급 표시를 보면은 비교해 볼 자료와 이전 통합지표 결과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제 자료 기준으로 본다면 A등급이 57.2%고요. B등급이 31.8%나 되는데요. 이 비율이 이전 통합지표 등급별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통합지표에서는 A등급이 87%였고 B등급이 11%였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B등급이 31.8%로 그만큼 올라갔죠. 이건 상대적으로 A등급 받았던 애들이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애들이 많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요 지표들, 그쵸?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차근차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설립 유형별 평가제 등급의 현황입니다. 먼저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분과를 봐도 A등급과 B등급, 그리고 A등급과 B등급, 퍼센티지와 B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2%, 42%, 거의 동일한 만큼 A등급과 B등급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직장 어린이집만 유일하게 A등급이 87%에 육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체에서 별도로 교육관리에 꼼꼼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B등급 비율이 많아진 부분은 이전 마찬가지로 통합지표하고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통합지표 기준으로는 국공립은 96%가 A등급이었고요. 나머지 민간까지 포함해도 다 80% 이상은 다 A등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평가제 지표로 전환되고 나서는 A등급 비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B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C하고 D등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도가 있지만 일단 C하고 D등급은 빼고 A등급과 B등급으로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평가 현황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서울도 A등급이 62%, B등급이 26%고요. 인천 지역도 57%, 31%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을 봐도 경기 지역도 A등급이 59.6%고 B등급이 30%나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모여진 게 결과적으로 전체 등급의 평가니까 어느 지역이라든지 분과에 상관없이 A등급의 비율이 줄어들고 B등급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통합지표 결과인데 통합지표에서도 서울 지역은 93, 나머지 대도시라든지 소수권 주요 지역들은 다 80% 이상 90% 정도까지 A등급 비율이 많았는데 평가제로 전환되고 나서 현저하게 비율 퍼센티지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도표는요, 영역별 등급의 현황인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는 4개 영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각 영역의 등급이 우수, 보통, 개선 필요, 이 3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각 영역이 이 3가지 중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른 그 조합으로 최종적인 등급을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각 영역이 어느 부분이 어렵다, 어느 부분이 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만 다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통계 자료는 각 영역별로 우수와 보통을 받은 비율이 몇 %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급별, 영역별로 보통 퍼센트지 비율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1영역의 보통 비율이 13.3%예요. 2영역은 7.8%, 매우 적죠. 그리고 3영역이 21%나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네요. 4영역은 12.4%예요. 즉 아시겠지만 현재 A를 받으려면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이 모두 우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4개 중에 3개는 우수를 받았지만 하나가 보통을 받으면 등급이 B등급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퍼센트 비율로 본다고 하게 되면 3영역에서 보통을 받는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3영역이 어떻게 보면 평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3영역만 너무 신경 쓰다가 나머지 1영역, 2영역, 3영역을 놓쳐서 보통을 받게 되면 A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필수 지표와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필수 항목, 필수 지표와 필수 요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A등급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4개 영역 중 1개라도 보통 평정을 받으시면 일단 무조건 B등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이 보통을 평정을 받는 지표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영역별 보통 개선 필요의 평정 지표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등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1의 필수 지표 한 가지가 있고 3영역에 필수 요소가 8개가 있어요. 그 필수 지표 하나와 필수 요소 8개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이해, 준비 이런 게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역별로 지표에 대한 분석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별로 보통과 우수와 그다음에 개선 필요에 대한 등급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많이 걸리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제일 먼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영역입니다. 1영역은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총 지표로 되어 있어요. 1-1부터 1-5까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필수라고 붙어있는 1-1 지표는 반드시 우수로 통과를 하셔야 되는 지표가 되겠죠. 이 필수라고 딱지가 붙어있는 걸 통과하지 못하시면 나머지를 다 완벽하게 통과를 하셔도 A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비율상으로 본다고 하면 빨간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 즉 보통 비율이 많은 지표가 1-2, 1-3, 1-5네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2개를 보면 1-1 지표하고 1-4 지표 결과적으로 이게 상호작용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다녀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것도 상호작용이죠. 근데 점수가 제일 높은 건 그 2가지죠. 1-1 지표하고 1-4 지표가 우수 평정 비율이 98%, 95%로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보육계획 및 실행, 놀이활동 지원, 보육과정 평가가 실제적으로 보통 비율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 1영역이 우수가 나오려면 이 5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은 우수여야 되고 나머지 하나가 최하 보통이어야만 어때요? 우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구분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우리 어린이집이 이 지표가 좀 약한 것 같아. 라는 걸 구분을 좀 하셔서 약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1-1 지표는 그 이전 통합지표 때의 평가 요소 중에 지표 중에 교사 역류와 간 상호작용 지표입니다. 내용이 교사 역류와 간 상호작용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류와 간 상호작용 지표라는 건 예전에 우리 또래 간 상호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1-1 지표에서 이제 문제되는 건 요겁니다. 어법에 대한 문제겠죠. 강요, 지시, 명령 화법으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님들이 어법의 변화를 주셔야 되겠죠. 청유형 어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어봐 줘야 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건 태도나 기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사용하는 어법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보통 비율이 높은 게 지금 1-2 지표거든요. 보육계획 및 수립 그리고 실행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노평정으로 받는 것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자유누리, 실외누리 규정 준수. 이건 아시겠지만 평가제 지표로 전환되면서 몇 가지 수정사항이 생겼죠. 자유누리 기본 시간이 이전에 2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2시간 중에 1시간은 반드시 오전에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다들 아세요. 잘들 아시고 편성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누리 오전 1시간 또는 2시간을 통합으로 지켜라라는 내용은 온전히 그 놀이 시간에만 2시간 그리고 오전 1시간을 할당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시간표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놀이 시간 이후에 화장실 가기, 손 씻기 같은 전위 활동 시간이 놀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놀이 시간을 60분을 확보를 못하게 됐다고 평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위 활동의 편성을 개별로 구분을 하셔서 반드시 이 자유놀이 시간, 그리고 실외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외놀이 규정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주도록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놀이 시간과 별도로 전위 활동을 별도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지표 매뉴얼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낮점이에요. 낮점이 만 4세까지였다가 만 3세까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낮잠을 당연히 자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만 3세 반이죠. 만 3세 반은 유아이기도 하고 약간 영아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만 3세쯤 되면 낮잠을 재우시기를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부모님들하고 협의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왜 낮잠을 재우냐라는 부분 때문에 평소에 낮잠을 안 재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 3세까지는 낮잠이 의무사항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낮잠과 관련돼서 평가할 때 꼭 체크하는 게 뭐죠? 개별 이불. 그죠? 아이들별로 낮잠 이불이 있느냐. 이건 당연히 있겠죠. 낮잠을 실행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는 게 여벌 이불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느냐죠. 근데 여벌 이불도 그냥 어린이집에서 쓰는 아무런 이불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규정이 있죠. 예. 매트하고 이불하고 베개가 반드시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활동인데요. 이 부분들은 잘들 아시겠지만 현재 특별활동 몇 가지 규정이 있죠. 첫 번째, 특별활동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시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의 원령 기준이 24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아이들이 특별활동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려면 운영위원회 통과 기록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한테 정확히 공지한 이후에 동의서를 받고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특별활동에 대한 정의를 헷갈려서 선생님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활동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진행하는 게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아닌 외부에서 온 어떤 누군가가, 그렇죠? 외부 강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외부 강사 선생님이 아이들과 일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 그걸 특별활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특별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기술습득, 뭐 영어라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12시 이후에 진행을 하라는 게 규정인 거죠. 왜냐하면 12시 이후에 진행을 해야 오전 실내 놀이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문제가 돼요. 시군구에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죠. 뭐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또는 줄넘기 선생님, 제가 뭐 한자 교육하는 훈장 선생님 오는 경우도 봤고요. 시군구에서 무료로 그런 지원 사업으로 활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분들도 특별활동이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강사 선생님이죠.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비용을 내가 지불하지 않으니까 특별활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로 생각해 갖고 특별활동 규정에서 맞지 않아서 노평정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에서는요, 놀이지원 및 발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잘 하시는데 이 발문을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아이들과 상호작용 지원하시고 놀이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게 선생님들의 한 가지 역할인데, 예전에 2차 지표 때는 우리가 발문 횟수만 가지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5번 이상 하면 3점, 3번에서 4번 하면 2점, 그 이하면 뭐 1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발문의 횟수 가지고 평가받지는 않죠. 선생님이 놀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놀이에 대한 또는 상황에 대한 발문을 하시고, 여기서 발문은 개방적 질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하고 이어지는 답변 놀이, 질문 놀이 같은 형식을 통해서 확장 질문과 촉진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아이에 대한 놀이의 호기심, 아이에 대한 놀이 확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습이. 연습이 필요한데 이 연습에 대한 필요 방법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육일지 평가겠죠. 근데 이 보육일지 평가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육종지 쪽에서 일지 작성 평가 교육도 워낙 많이들 하시고,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도 일지 작성 평가의 예시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 예시대로 작성하시는데, 핵심은 놀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아이들과 놀이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의 놀이 상황을 선생님이 관찰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는 아이들한테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지원 계획과 추가적인 지원 내용의 계획이 평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후에 또 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든 애초에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한 실제 지원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원 내용에 따른 아이들의 놀이 확장 내용 또는 변화 내용들을 추적 기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이 부분이 꾸준하게 추적 관찰 기록이 되어 있듯이 쭉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어야겠다 라고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그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실행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지평가에서 노평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육과정도 바뀌고 일지평가의 어떤 작성 기준도 조금씩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예전에 실행한 내용을 관찰하는 형태로만 작성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가장 노평정 많이 받는 몇 가지 이유 중에 그 학기별로 작성되는 우리 문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유아 발달평가와 부모님 면담, 이런 건 학기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우리 어린이집의 평가가 상반기에 진행을 해요. 지금 뭐 6월이나 7월이나 8월이나 이 상반기면 1학기 영유아 발달평가나 1학기 부모님 면담은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2학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미리 땡겨서 하거나 땡겨서 작성하거나. 하지만 시기적으로 미리 땡겨서 작성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평가받으실 때 작년, 전년도 하반기 서류를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기에 한 번씩 정확히 발달평가나 면담 같은 학기별 서류가 작성이 되는가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서류를 왜 뒤져?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평가를 치르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작성 문서도 있고 그 당해년도 하반기 문서도 있으니까 올해 문서만 보겠지만, 만약에 평가를 상반기에 치르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 문서는 반드시 전년도 하반기 문서도 같이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컨설팅을 다닐 때 이런 데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교사가 교체가 된 거예요. 작년에 만 3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럼 만 3세 아이들이 만 4세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해 만 4세를 담당한 신입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 신입 선생님이 올해 상반기 서류는 잘 작성했겠죠. 근데 작년 하반기 서류를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평가가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런 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이면 반드시 학기별 서류는 전년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